나와 남친 전정우는 3년차 커플로 얼마 전 남친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예식장도 정했고 웨딩드레스도 맞췄고 이제 음식만 정하면 되겠다. 뭘로 정할까? 근데 정미 니네 친척 중에 계란 알레르기 있는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음식은 달걀 안 들어간 걸로 별도 주문해야 되고 웨딩 케이크는 달걀 없이 만들 수 있는 걸로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케이크는 다 같이 먹을 수 있잖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그럼 식장에 가서 잘 얘기하자.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 나는 곧바로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서 달걀이 안 들어간 음식과 웨딩 케이크에 관한 일을 열심히 설명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흔쾌히 대응해주겠다는 말을 냈고 결혼식 준비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됐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 우리 둘이 진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되었다. 부모님은 물론 하객으로 초대한 친구들이 하나 둘 식장으로 몰려들었다. 정미야, 너 정말 예쁘다. 정말 축하해? 라며 축하를 받았다. 다들 고마워. 저기 오늘 부케는 나한테 던져. 알았지? 야, 안 돼.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나한테 던져? 응?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예식 시간이 되길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됐고 우리 두 사람의 입장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결혼식이 진행됐다. 예식이 끝나고 음식이 나왔고 음식들은 하나같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것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웨딩 케이크가 등장. 퍼포먼스가 끝나고 커팅을 한 후 디저트로 하객들에게 나눠줬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새신랑 정호와 함께 이거 맛있다. 달걀이 안 들어갔는데도 너무 맛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척 하객석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깨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사촌동생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게 보였다. 왜 저러지? 나는 반사적으로 사촌동생에게 달려갔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이모가 케이크를 한 숟가락 먹더니 갑자기 쓰러졌어. 근데 이거 달걀 안 들어간 거라고 그랬잖아. 라면서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에게 되물었다. 다행히 식장 직원이 구급차를 요청해줬지만 나는 이미 멘붕이 온 상태에서 이모가 묻는 말에 대답했다. 달걀 넣지 말라고 분명히 부탁했어. 음식 먹었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그치? 괜찮았어. 그런데 케이크를 한 입 먹자마자 얘가 이런다? 그때 나는 방금 전 우리가 주고받았던 대화가 떠올랐다. 달걀이 안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가 가능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만약 사실은 달걀이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내 추측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에 불안해졌지만 일단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하기로 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웨딩 케이크에 달걀 넣지 말아달라고요. 그러자 담당자는 곧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피로 현장에서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모가 사촌동생과 함께 구급차에 올라 병원으로 향했다.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피로연을 계속할 수 없어서 마무리 인사도 못하고 흐지부지 피로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옷을 갈아입은 나는 설명을 듣기 위해 담당자들을 만나러 갔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분명히 부탁드렸잖아요. 음식은 계란이 안 들어간 걸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케이크는 혹시 전달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태가 일어나냐고요. 이건 엄청 대형 사고예요. 만약 제 사촌동생한테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담당자는 나에게 정중하게 몇 번이고 사과를 했지만 누군가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가한 만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몇 번이나 강조해서 부탁을 했던 거였는데 전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 맞죠? 아니요. 요리사와 파티시에 양쪽에 다 전달했어요. 분명히. 그때 나와 남편은 중요한 점을 알아냈다. 그럼 케이크를 만든 파티시에가 따로 있었다는 거네요? 요리 담당자가 케이크도 같이 만든 게 아니라? 네. 요리 담당과 파티시에 담당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음식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케이크만 문제가 있었다면 그럼 파티시에 담당에서 문제가 발생했단 얘기가 되네요? 맞죠? 그건... 곤란한 얼굴을 한 담당자가 말인못 상태일 때
다른 직원이 문제의 파티시에를 데리고 왔다. 담당자는 케이크에 달걀을 넣지 말란 지시를 분명히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지시 받고도 무시한 거예요? 무시라뇨.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달걀 없는 케이크는 케이크가 아니에요. 내 케이크는 영혼을 갈아 넣은 예술품이에요. 창작품에 참견을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어쩌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다 편식 습관에 불과한 거 아닌가? 무식한 소리 그만하세요. 당신 때문에 지금 내 사촌동생이 구급차에 실려간 거 몰라요? 음식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먹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상식도 없이 음식을 만들었단 거예요? 과장이 심하시네. 달걀 조금 먹었다고 사람이 죽는다는 얘긴 처음이라서 썩은 달걀을 넣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프로가 겨우 이 정도 의식 수준이라는 게 어이가 없네요. 당신 때문에 내 사촌동생은 구급차에 실려갔고 우리 결혼식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내야 되는데요? 말도 안 돼 정말.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무개념 파티시에를 상대하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고객분께 그게 무슨 태도야? 네가 한 짓은 간접살인이나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거 몰라? 담당자한테 지시사항을 전달받고도 그걸 네 멋대로 무시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말 몰라서 이래! 저는 모두가 감탄할 예술적 케이크를... 넌 그 케이크에 독을 타서 손님한테 내놓은 거랑 다를 게 없어. 네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 폭력이나 마찬가지야. 경찰 부를 거니까 거기서 꼼짝 말고 있어. 경찰이라니 내가 왜요? 경찰이란 말을 듣자 겁이 났는지 남자를 붙들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한층 더 큰 소리로 주장했지만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 의해 파티시에가 연행됐고 나와 담당자는 사건의 경위를 경찰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케이크를 만들었던 파티시에는 실수도 아니고 분명히 전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달걀을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누군가의 생명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실형 판결을 받았다. 구급차에 실려갔던 사촌동생은 일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지만 다행히 건강이 회복되어 무사히 퇴원을 했다. 그리고 담당자와 사장으로부터 다시 정중한 사과를 받았다.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두 사람은 줄곧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죄를 했고 충분한 액수의 위자료를 우리에게 지불했다. 그리고 부모님, 가까운 친척, 친구들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해왔다. 물론 모든 비용은 예식장 측에서 부담하고 음식도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귀가 솔깃했지만 2번씩을 올린다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이. 하지만 친구들과 부모님이 난 찬성이다. 다시 식을 올려서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면 좋지 뭘 그래? 라는 엄마와 그날 케이크를 잘못 먹고 큰 고충을 겪었던 사촌동생도 적극 찬성해준 덕분에 우리는 결혼식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 원래 결혼식을 살짝 축소한 느낌이었지만 일정이 안 맞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시 축하해주고 싶다면서 많은 하객들이 자리해준 덕분에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었다. 체포된 파티시에를 대신해 다른 파티시에가 달걀을 뺀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줬다. 사촌동생도 안심하고 케이크를 먹을 수 있었고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이 끝났다. 부모님, 친구들이 있어준 덕분에 우리는 이 결혼식을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됐다. 훈훈한 마무리가 되어 다행이지만 내 결혼식에서 그렇게 아찔한 상황이 일어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터라 무엇보다 사촌동생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 파티시에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는데 자기 케이크가 예술품이라고 자부하면서 그걸 먹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사람을 진짜 해치기 전에 감옥에 갔으니 감옥 안에서 천천히 깊게 반성하길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최성훈.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이며 아내 에리와 5살 난 딸 유나와 셋이서 살고 있다.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는 좀 센 느낌의 여자였지만 배려심도 있고 정리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결혼 전에는 특별히 성격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고 무난한 연애 기간을 거쳤다. 하지만
결혼 후 딸아이가 태어난 후로 아내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집안일에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집안을 돌봤지만 딸아이를 안아주거나 달래주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고 아내에게 모성애가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어리고 작은 딸아이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짓거나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주려는 행동이 전혀 없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아내의 몫까지 딸아이를 더욱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딸아이가 5살이 되자 같이 놀아주지 않는 엄마보다 아빠인 나를 더 따랐다. 내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방방 뛰면서 달려오는 딸아이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행복하면서도 딸아이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아내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고 그러면 당연히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다. 아내한테 딸아이를 맡기고 가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여러 번 회사에 상의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갈 날이 다가왔다. 딸아이는 내가 집을 나서기 직전까지 울면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았고 엉엉 울면서 아빠 빠이빠이를 했다.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아서 출장 일을 하면서도 한시도 딸아이를 잊을 수가 없었다. 일을 마치면 곧바로 딸아이와 영상통화를 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역시 나에겐 딸아이가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딸아이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처음엔 생각보다 건강히 잘 있어서 안심이 됐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딸아이의 표정이 어둡게 느껴졌고 그런 생각이 들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왜 그래? 오늘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아빠 빨리 보고 싶어서.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그냥 아빠랑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래. 그랬어? 아빠도 빨리 유나 보러 가고 싶다. 하지만 딸아이의 상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져 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아내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출장을 온 후로는 아내와 특별한 대화 없이 딸아이와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에 짧게 필요한 말만 해왔기 때문에 전화가 온 건 오래간만인 기분이 들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 있어? 어제부터 핸드폰이 좀 이상해서 영상통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유나하고 그냥 음성통화로 하라는 말 하려고 전화했어. 아니 어쩌다가 그럼 유나 얼굴을 못 본다는 거야? 출장 마치고 집에 오면 볼 텐데 뭘 그래? 아내는 자기 필요한 말만 하고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그날부터는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음성통화만 했지만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어둡게 느껴져서 내 마음은 걱정으로 타들어갔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딸아이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출장지에서 집까지는 기차로 3시간은 걸리는 곳이라 안타깝게도 집까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 후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동안과 비교해도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유나가 오늘따라 말이 너무 없네. 유나 왜 그래? 나 아빠랑 전화하기 싫어. 왜 싫은데? 딸아이는 대답이 없었고 전화기를 붙들고 침묵만이 계속됐다. 하지만 딸아이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 역시 아무 말 없이 그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말한 대로 아빠한테 말했어? 너 아저씨 와 있다는 말 아빠한테 한 건 아니지? 딸아이는 그저 울기만 할 뿐 아내가 묻는 말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 후 조금 있다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쟤 내버려두고 얼른 방으로 가자. 지금 애 아빠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매일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괜히 불안하잖아. 누가 아니래? 이런 애 어디가 예쁘다고 하루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전화를 하는지 뭔. 네 남편 취미가 독특하다. 좀 그래. 짧은 몇 마디 속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고 소용돌이 치는 분노와 함께 어서 빨리 딸아이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 전화기 어디 있어? 그 말을 들은 나는 서둘러 통화를 마쳤고 호텔을 뛰어나가 기차역으로 달렸다. 다행히 마지막 기차를 탈 수 있었고 3시간 후면 집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기차를 타서도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을 어린 유나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걱정이 돼서 편안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원래부터 모성애가 없는 여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딸아이를 학대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충격과 혼란이 왔고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일을 정리하는 것도 힘이 들었다. 기차가 도착한 후 서둘러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었고 집안의 불은 다 꺼져 있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침실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내와 전화 속 그 남자의 불결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따다 싶어 침실 문을 벌컥 열었고 아내와 젊은 남자가 알몸으로 엉켜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당신 뭐야? 뭐냐고! 뭐야 이거! 남편 장기 출장 갔다고 했잖아! 너 바람을 아주 대범하게 피운다. 유나 어디 있어? 미안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나 잠깐 흔들린 거야. 나 그딴 거 관심 1도 없어. 유나 어디 있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아내를 무시하고 딸아이 방으로 달려갔다. 딸아이는 웅크리고 누워서 울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 아빠! 하면서 달려와 안겼다. 유나야, 괜찮아? 아이의 얼굴을 보자 시퍼런 멍자국이 보였다. 아니 얼굴이... 누가 그랬어? 누구 짓이야? 엄마랑 저 아저씨가. 유나야 무서웠지?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 괜찮아. 아빠가 절대 유나랑 안 떨어질 거야. 아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르고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했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는 아내와 남자에게서 옷을 뺏고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사이 경찰이 도착했다. 내 옷 내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집에 간다니까? 이게 경찰까지 부를 일이야?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정을 들어봐야 하니까 경찰서까지 일단 같이 가시죠. 아 열받아. 나는 이 아줌마가 막 달려드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난 죄가 없다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꼬신 게 누군데? 여보, 나 믿어줘야 돼. 나 이 남자한테 속은 거라고. 유나 때린 것도 이 남자 짓이야. 어디서 개뽕이야. 먼저 때린 건 아줌마잖아. 조용히 해. 옆집 사람들 다 깨우고 싶어? 잔말 말고 경찰 말 들어. 자세한 경위는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두 사람은 서로 네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연행됐다. 그 후 딸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그동안의 일을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없는 동안 줄곧 아내가 불륜남을 집에 들였고 딸아이에 대한 학대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딸아이가 매일 아빠 보고 싶다면서 날이면 날마다 우는 게 짜증나서 손 찍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예쁘다는 생각을 안 해봤고 아이를 돌보는 게 그저 귀찮고 짜증이 났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한편 불륜남은 아내가 딸아이를 때리는 걸 보고 그럼 자기도 애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내와 불륜남은 소개팅 사이트를 통해 만났고 내가 출장을 간 날부터 바로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지내왔다고 한다. 나는 곧바로 아내와 이혼했고 아내와 불륜남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이혼만은 안 된다며 매달렸지만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여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고 이혼에 대한 나의 의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회사에서도 출장자를 교체해준 덕분에 나는 다시 집에서 딸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다. 그러자 딸아이도 안정을 되찾았고 학대의 충격에서 벗어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됐다. 아내가 출소하기 전에 이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살던 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대신 전처가 감옥에 있는 1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2세대 주택을 지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게 된 딸아이는 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고 완전히 예전 모습을 되찾은 듯이 보였다. 출소 후 예전 집을 찾은 전처는 이미 사람이 바뀐 걸 알고 갈 곳이 없어지자 결국 범죄 소굴이라 할 수 있는 불법업소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점점 더 나락의 길로 들어서더니 절도의 사기까지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어 다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한편 전처의 젊은 불륜남은 출소 후
마찬가지로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처지가 됐고 불륜의 아동 학대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구들마저도 등을 돌렸고 그 후 완벽하게 고립된 채 살고 있다고 한다. 나는 딸아이, 부모님과 함께 전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앞으로도 딸아이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가족들과 더욱 건강하고 밝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내 이름은 이수재.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 아내와 둘이서 고급 빌라에서 살고 있다. 아내는 사치벽이 있는 편이었고 결혼 후 3년 동안 돈벌이도 안 하면서 내 월급을 물 쓰듯이 쓰면서 살고 있었다. 게다가 남자도 밝히는 편이라 나 몰래 호빠에 다니면서 거기서 알게 된 젊은 남자한테 돈을 갖다 바치기도 했다. 어느 날은 내가 출장에 가 있는 동안 갑자기 여행을 간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다. 그날은 출장 업무가 빨리 끝나서 예상보다 일찍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아내가 젊은 남자와 기차에 타는 모습을 목격했다. 내 돈으로 보란듯이 불륜여행을 가면서 좋아 죽는 모습을 보자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너 지금 젊은 남자랑 기차 탔지? 내가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 같은데? 대박, 봤어? 그 남자 내가 요즘 꽂힌 호스트거든? 알았으면 방해하기 없기다. 4명의 카드로 딴 놈이랑 여행을 가겠다. 넌 양심도 없어? 내 카드 쓰기만 해봐. 네가 양심 운운하니까 가소롭다. 너 대학 때 일 벌써 다 잊었니? 그건 난 평생 네 돈으로 흥청망청 살기로 했거든? 나 그냥 내버려 두지 좀. 아내는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돈 씀씀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아직 우리가 사귀기 전 당시 대학생이던 나에게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던 시기가 있었다. 결국 나는 아내에게 넘어갔고 데이트를 하러 내 차로 드라이브 겸 교회로 나갔는데 그만 뒤에서 오던 차가 내 차를 추월하면서 충돌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는 일이 일어났다. 조수석에 탔던 아내가 머리를 감싸고 고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병원에 갔는데 가벼운 상처였지만 이마에 흉터가 남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 이 얼굴로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냐며 책임을 지라는 아내의 말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여자 얼굴에 흉터를 남겼다는 죄책감을 안고 사느니 차라리 책임을 지자라는 결심을 하고 결혼에 응하기로 했다. 그 후 도대체 생활의 절제라고는 없는 아내에게 몇 마디 의견이라도 낼라치면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 그럼 내 흉터 위자료부터 계산하자 라면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태도로 나를 괴롭혔다. 아내에게 여전히 부채감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앞머리로 이마에 흉터를 가리고 있고 아무 거리낌 없이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아내를 보면서 점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다 아내와 나의 공통 친구인 대학 동창 훈수에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됐는데 훈수는 나와 대학 동창이면서 아내와는 중학교 동창이기도 했다. 또 나와 아내의 조합을 보고 가장 놀랐던 친구이기도 하다. 성실하고 공부밖에 모르던 나에 비해 아내는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미팅과 소개팅으로 보낸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으니까. 이해 불가였던 훈수는 몇 번이나 나한테 너 대체 왜 걔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 라며 물었지만 아내 입장을 생각해서 흉터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고 대학 졸업 후 변호사가 된 훈수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흉터 문제를 포함해서 조언을 듣기로 마음먹었다.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어? 그렇지 뭐. 내가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놀라기까지야. 너 뭐 상담하고 싶다면서? 무슨 일인데? 그게 실은 나는 대학 때 있었던 사고 이야기, 결혼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현재 결혼 생활에 관한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러자 훈수는 시종일관 놀란 얼굴이었고 경악스러운 사실을 들려주었다. 바로 관건인 아내 이마의 상처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거고 자기도 중학교 때 분명히 본 적이 있다는 거였다. 훈수와 헤어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라인이 왔고 훈수가 라인으로 보내준 아내의 옛날 사진을 보니 이마의 흉터가 확인됐다. 결론은 내가 완전히 속은 거였고 더 이상 부채감 따위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확실한 만큼
이걸 기회를 삼아 다음 행동에 들어갔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아내는 불륜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내 카드로 구입한 명품 옷에 화장품들을 늘어놓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한가하게 SNS에 자랑질을 할 모양이군. 그거 전부 가격이 얼마야? 누가 그걸 일일이 계산을 하고 사? 쪼잔하게 굴지 말고 나 다음 주에도 여행 가서 당분간 집에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또 그놈하고 갈 건가? 아니, 이번엔 다른 남자. 다른 남자? 넌 대체 만나는 남자가 몇 명이냐? 글쎄, 몇 명이나 되나? 얼마 전에 2명 정리했으니까 남은 게 15명 정도? 15명? 너 노는 것도 정도껏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거참 시끄러워서. 내가 좋다는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싫으면 위자료 내. 이혼해 줄 테니까.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조용히 카드값이나 내던가. 그 순간 아내의 다음 여행 기간 중에 이혼에 관한 막바지 준비를 마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여행 당일 아내가 집에서 나간 걸 확인한 후 아내의 짐을 모두 처가댁으로 보내는 작업부터 착수했다. 그 다음은 열쇠 전문 업체를 불러서 현관 열쇠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그리고 여행 중인 아내에게 전화를 냈다.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 나 지금 뭐 하는지 몰라? 나중에 다시 해. 아주 금방 끝날 얘기야. 네 돈으로 사치하니까 진짜 좋다. 만약에 카드 정지시키면 위자료 청구하고 이혼할 거니까 조심해. 너랑 이혼할 거고 카드도 정지시켰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광분했다. 뭐야? 미쳤어? 갑자기 뭐 하는 짓이야? 이혼할 거니까 집에 안 들어와도 돼. 진짜 미쳤어. 카드 정말 안 되잖아. 너 뭐야? 당장 처리해, 어서! 내가 왜 처리를 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야! 갑자기 너 뭐야? 야! 카드가 정지되자 경비를 지불할 방법이 없어진 아내는 당연히 호텔비, 음식값을 내지 못했고 호텔 측에서 경찰에 신고, 무전 취식 행위로 장시간 조사를 받게 됐다. 여행 중에 망신을 당하자 화가 난 불륜남은 아내를 버리고 혼자 돌아가 버렸고, 다급한 아내는 몇 번이나 나한테 연락을 했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무시했다. 현관 열쇠 바꿨고 네 짐과 이혼 서류는 친정에 보냈으니 거기로 가라고 라인으로 문자를 보낸 후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러고 나자 나에게도 오래간만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 며칠 후 퇴근해서 집에 가자 아내가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차피 한 번은 겪을 일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았다. 무슨 일이야? 너 뭐야? 내가 너 때문에 집에 올 차비도 없어서 히치하이크 하면서 간신히 온 거 알아 몰라? 용서 못해. 너 어떻게 보상할래? 구야 자업자득이지. 됐고 어서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너 내 얼굴에 지울 수 없는 상처 만든 거 잊었어? 위자료로 10억 내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고 나는 이미 준비해둔 대답으로 친구한테 받은 사진을 내보이며 그동안 네가 날 속여왔다는 거 다 안다고 말했다. 그건 빛의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니, 이 많은 사진들이 네 이마의 흉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거든? 아내는 아무 변명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나는 쐐기를 받기 위해 그동안 아내가 불합리한 명목으로 쓴 카드 명세서를 전달했다. 이거 너한테 다시 받아낼 거야. 뭐 1억? 내가 이걸 무슨 수로 내? 너 돈 있잖아. 네가 내면 되잖아.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아내에게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하자 금세 꼬리를 내리고 조용해졌다. 수재씨,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로 풀자. 어? 나 남자들 싹 다 정리할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 그럼 고소는 안 하고 이혼만 요구할 테니까. 아님 바로 고소 들어갈 거야. 알았어.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고소는 제발 하지 마. 어? 더 이상 도망칠 구멍이 없다는 걸 안 아내는 그때 그 사고는 친구한테 돈을 주고 부탁해서 일부러 낸 거였고 다친 것도 다 연기로 꾸민 거라고 자백했다. 그렇게까지 한 동기는 장래가 보장된 엘리트인 나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이 하고 싶어서였다고 했다. 이유를 듣고 나자 작정하고 내 인생을 갉아먹으려고 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고소를 감행, 불륜 위자료까지 요구했다. 또 탕진한 카드값 역시 전액 변상받기로 약속하고 드디어 이혼을 했다. 아내는 돈을 갚기 위해 야간업소에서 일을 하게 됐고 셀럽 저리 가는 호화 생활을 즐기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같이 여행을 갔던 불륜남이 무전 취식으로 체포됐었다는 말을 퍼뜨리면서
호스트바에서도 출입 금지를 당한 아내는 그동안 만나던 불륜남 전원에게 손절당한 후 고독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고급 빌라에서 허름한 아파트로 옮긴 후 극빈자로 전락한 아내는 두쩌하니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몰라볼 정도로 폭삭 늙어버렸다는 소문이다. 한편 나는 전처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 새 여친도 생기고 일도 더 잘 되고 일과 일상 모두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잘못된 만남이었던 전처와의 3년이란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겠지만 그 시간들을 메꾸고도 남을 정도로 현재를 몇 배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우리 가족은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 가는 게 약간 취미 비슷한 일이 됐던 때가 있었다. 그때 우리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딸아이도 목욕탕을 너무 좋아해서 그 목욕탕은 이른바 슈퍼 목욕탕이라고 불릴 만한 곳으로 온갖 종류의 탕이 있었다. 약탕, 낙수탕 등등 여러 종류의 탕이 있었고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이었다. 나는 특히 노천탕을 좋아했고 딸아이는 이탕 저탕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다. 남편은 저온 사우나를 좋아해서 사우나에서 오래오래 참고 버티면서 기록을 경신하는 게 취미였다. 각자 취향은 달랐지만 모두 목욕탕에 가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도 가까워서 자주 갔었다. 그날도 셋이서 목욕탕에 가기로 했는데 엄마, 우리 오늘도 갈 거지? 가긴 갈 건데 그 전에 너 아빠랑 할머니 댁에 먼저 갔다 와야 돼. 뭐 좋은 거 주신다던데? 정말? 그럼 빨리 갔다 올래. 딸아이의 생일이 다가와서 그랬는지 시부모님께서 딸아이에게 줄 선물을 사뒀다면서 가지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남편하고 딸아이한테 다녀오라고 했다. 남편과 딸아이가 시댁에 간 후 저녁 준비를 일찌감치 마쳤기 때문에 남편과 딸아이에게 먼저 목욕탕에 가 있겠다고 문자를 보낸 후 집을 나섰다. 시간은 오후 5시 정도. 목욕탕에는 벌써 사람이 꽤 많이 있었다. 옷을 벗고 대욕탕으로 들어갔는데 탕 속에 남자가 있는 게 보였고 기절하게 놀랐다. 뭐야, 여기 요탕 아니야? 그 남자의 얼굴은 어려 보였지만 키가 중학생 정도는 돼 보였다. 저렇게 큰 애가 왜 요탕에 있는 거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여자들도 불쾌한 표정으로 흘끔흘끔 그 남자애를 째려보고 있었다. 그 남자의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저 엄마는 다 큰 애를 왜 남탕에 안 보내고 여탕에 데리고 온 거야? 저 정도 컸으면 남탕에 혼자 가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 남자애는 희죽희죽거리면서 사방을 연신 둘러보고 있었다. 탕 안에는 중고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에 20대 직장인으로 보이는 아가씨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데 저 친구들은 얼마나 싫을까 싶어서 엄마라 보이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아드님 맞죠? 근데 여긴 여탕이잖아요. 이 정도 큰 아이면 혼자서 남탕에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엄마인 여자는 나한테 역정을 냈다. 얘는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아직 어린애고 얘도 엄마랑 여탕이 더 좋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건데 뭐 문제 있어요? 왜 남일의 참견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기 있는 다른 여자 손님들도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요? 같은 돈 내고 들어왔으면 똑같은 손님 아닌가? 목욕할 자유가 있다 이거야. 평등하게. 그 말만 들으면 맞는 말이지만 엄연히 남탕 여탕 구분이 되어 있는 마당에 이 정도 키가 큰 애를 여탕에 데리고 들어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아니죠. 하지만 그 엄마는 내 말은 어디 개가 짖냐는 듯이 무시했다. 엄마가 아무 터치도 하지 않자 그 남자애는 여학생들 뒤를 따라다니거나 이 여자 저 여자 훔쳐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 남자애가 불편했는지 한 여자애가 황급히 샤워를 하더니 언니, 우리 그만 이제 나가자.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라면서 탕 밖으로 나갔다. 나라도 싫지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데 덩치는 중학생 같은 애가 저러고 있으니 어른 같은 애가 졸졸 따라다니고 뚫어지게 쳐다보면 완전 역겹지 당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탕 속에 들어가 앉자 아까 저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 다시 생각났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우리 딸하고 같은 학년인데? 탈의실에 들어왔을 때 시댁에서 곧 출발할 거라고 연락이 왔었으니까 시댁에서 우리 집에 들렀다 온다고 쳐도 좀 있으면 목욕탕에 도착할 시간이었다. 혹시 아는 사이면 우리 딸도 완전 싫어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남자애를 쳐다보니 여전히 다른 여자들의 가슴이며 엉덩이를 훔쳐보면서 놀고 있었다.
여기서 내 딸을 저 녀석하고 만나게 하고 싶진 않은데 오늘은 일찍 나가서 집에 빨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마침 탕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나는 서둘러서 탕 밖으로 나왔는데 딸아이는 다행히 수건은 두르고 들어왔지만 남자아이와 정면으로 부딪혔고 그때 딸아이가 갑자기 꺄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장소가 목욕탕이다 보니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려 퍼지던지 그리고 그 남자애도 순식간에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다. 이선아, 네가 왜 여기 있어? 야, 그거 내가 할 소리거든? 네가 왜 여기 있는데? 여기 여탕이야. 이 변태 바보 멍청아. 당장 안 나가? 방금 전까지 얼빠진 놈처럼 여자 몸을 훔쳐보느라 정신이 없던 녀석이 우리 딸을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져서는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어쩐 일인지 딸아이 역시 탕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탈의실로 되돌아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더더욱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방금 전 딸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은 남자의 엄마가 자기 물건들을 여기저기에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바디샤워, 샴푸, 세안용 비누 등등이 바닥에 뒹굴었는데 그때 목욕탕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물건이 눈에 띄어서 손으로 집어들었다. 저기요, 이게 뭐예요? 내가 발견한 것은 소형 카메라였다. 그건 명백하게 의심이 가는 아이 엄마의 행동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 여자를 둘러쌌다. 설마 이걸로 불법 촬영한 거예요? 이 여자 카메라로 우리 불법 촬영한 게 틀림없어요. 말도 안 돼. 아니에요. 이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거 크기는 작아도 카메라가 틀림없어요. 이분들이 말한 대로 불법 촬영한 거 맞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요. 그거 내 거니까 이리 돌려줘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이건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제가 가서 사람 불러올게요. 탈의실에서 옷을 입은 손님에게 직원을 불러달라고 했고 직원이 다시 경찰을 불렀다. 그 사이 남자아이는 남자 직원이 감시했고 아이 엄마의 소지품은 전부 몰수당했다. 옷을 갈아입은 후에도 도망치지 못하게 다 같이 감시했다. 나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딸아이를 부탁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아이 엄마의 소지품에서 또 다른 소형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 카메라로 목욕탕 안에서 불법 촬영하신 거 맞죠? 네, 잘못했어요. 아이 엄마는 경찰의 빈틈없는 질문에 자포자기한 듯이 사실대로 대답한 후 경찰에 연행됐다. 그 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들었는데 최근 들어 그 모자는 목욕탕에서 진을 치고 있는 날이 많았고 아들아이를 일부러 여탕에 앉혀놓고 여자들의 신경을 자기 아들 쪽으로 유도한 후 그 틈을 타서 목욕탕 안의 광경을 목욕용품이나 타월 속에 감춘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해왔다고 한다. 그렇게 촬영한 영상은 집에 가서 편집한 후 인터넷을 통해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날이 처음이 아니라 다른 날에 촬영한 불법 영상이 더 존재한다고 들었다. 그 엄마는 죄질이 나쁜 만큼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내가 다니는 목욕탕에서 불법 촬영이라니 TV나 만화에서나 나오는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충격이었다. 그 남자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범죄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데 엄마가 체포된 후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보호를 받게 됐다고 한다. 아이 엄마가 체포되던 날은 경찰이 오고 경찰이 묻는 말에 대답하고 증언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목욕이고 뭐고 할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 그 일로 인해 그 남자아이는 이사를 갔기 때문에 다시 그 목욕탕에서 볼 일은 없어졌다.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떨어지게 돼서 쓸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봐야 도움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딸아이한테 들으니 그 남자아이와는 역시 같은 반이었고 특히 그 남자아이가 딸아이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다른 친구를 통해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 남자애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목욕탕에서 만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 경찰은 남자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사정을 물었는데 남자아이는 자기 엄마가 중학생 때까지는 남자도 여탕에 들어가도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너도 엄마랑 같이 여탕에 들어가면 돼. 너 거기 가면 예쁜 누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도 좋지? 라면서 꼬셨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어서 인간, 아니 엄마 자격 상실에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처음엔 그 남자아이에 대해서도 다 큰 애가 여탕에 들어오다니 이상한 애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자 기분이 복잡 미묘했다. 딸아이와 같은 초등학교 4학년이란 말을 듣고 탕 안에서 딸아이와 부딪히게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딸아이와 그 남자아이가 아는 사이였던 게 범죄 사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다니 정말 너무 뜻밖의 상황 전개였다. 어쨌든 그 남자아이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댁으로 보내지게 됐으니 아직 어린아이이고 얼마든지 다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기 아들까지 이용해서 불법 촬영을 서슴지 않고 그딴 걸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허접한 엄마는 절대 닮지 말고 바르고 건강한 사람으로 잘 자라길 바랄 뿐이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내가 눈을 뜨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내 머릿속에 지난 2년 동안의 기억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찌감치 부모님을 모두 잃은 나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랐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내 걱정을 많이 해준 이모가 한 명 있었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줄곧 그 이모가 내 병상을 지켰다고 했다. 세상에, 드디어 눈을 떴구나. 나 정말 계속 잠만 잤어? 이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렸다. 그럼 수연 씨는? 내가 그렇게 묻자 이모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기억을 상실하기 전의 일들을 떠올리자 자연스럽게 떠오른 첫 기억은 남편의 불륜에 관한 기억이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남아있는 가장 마지막 기억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출근을 했고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오전 근무만 하고 집으로 왔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조심조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소리나지 않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는데 거실에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불륜을 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당신 누구야? 내 남편하고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를 잡아 끌어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내가 아닌 그 여자를 보호하려는 듯이 그 여자 앞으로 나섰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해!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화를 내자 남편은 불륜 현장을 들키고도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나? 교과서 같은 여자한테 실증나서 다른 여자 만나는 중인데 왜? 차라리 잘 됐네. 너하고의 결혼 생활에 더는 미련도 없고 이참에 이혼하자. 지금 말 다 했어? 결혼이 장난이야? 순간 피가 끓어올라서 나도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였지만 남편은 여자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우두커니 혼자 남은 나는 이게 과연 현실인 건지 헛개비를 본 건지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밤새도록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다시 여자를 대동하고 집에 와서는 나한테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다. 뭐해? 얼른 사인 안 하고. 싫어.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자 나와 남편이 옥신각신하는 걸 지켜보고 있던 여자가 왜 이렇게 질척거려? 정신 차려. 이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당신이 아니라. 그렇게 매달리면 뭐가 나와? 진짜 너무 불쌍하다.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은 나는 불륜녀 주제에 너야말로 뭐가 그렇게 당당해?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다.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묻자 이모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얼굴로 천천히 진실을 말해줬다. 너하고 네 남편은 이혼했어. 아니야, 난 그런 기억 없어. 네가 아직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수연이는 너도 이혼에 동의했다고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네가 수연이 눈을 다치게 해서 실명이 됐는데 그래서 불륜 문제로 위자료는 못 받게 됐고 반대로 위자료는 네가 상해를 입혔으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을 수연이 그놈한테 양도하기로 약속했다고 그렇게 들었다. 나 그런 약속한 적 없어. 나도 네가 입원한 걸 나중에 알았어. 그리고 너는 모든 걸 인정한 후에 수연이 눈을 멀게 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세상에. 거짓말이야. 내가 정말 그랬대? 모든 말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지만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기억이 없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현재 남편은 나와 이혼한 후 그 여자와 다시 결혼을 했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살고 있다고 한다. 부모님도 없이 다시 혼자가 된 나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독신인 이모가 이사까지 단행한 후 지난 2년 동안 혼자서 나를 돌봐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모 고마워. 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넌 내 동생이 남긴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내가 널 안 돌보면 누가 돌봐. 자식 같은 조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그 두 인간들 나도 용서가 안 된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니. 난 그저 네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모는 따뜻한 말로 나를 위로해줬다. 건강을 많이 회복한 나는 다시 정밀검사를 받았고 퇴원해도 될 정도로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다. 퇴원 후 이모 집에서 이모와 같이 살기로 했고 건강도 되찾은 마당에 계속 실수는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야! 너 제이 맞지? 유리야! 내 이름을 부른 사람은 어릴 적 친구인 유리였다. 너 안 좋은 일 겪고 나서 의식불명으로 계속 병원에 누워있단 얘기 들었어. 근데 한 달 전에 깨어났어. 기억 안 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알고 보니 남편하고 이혼도 했고 의사는 깨어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난 너무 복잡한 심정이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지금 그 여자랑 딴 데 가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분한 생각밖에 안 들어. 내 말을 듣고 있던 유리는 잠깐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라고 말했고 유리 집에 따라가자 카메라를 건네줬다. 이게 뭐야? 너 기억 안 나? 제이 너 전부터 수연씨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했었잖아. 내가 그랬었어? 그땐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이어서 혹시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나랑 같이 이 카메라 설치했었잖아. 그랬어? 근데 네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어? 너 그렇게 되고 나서 수연씨가 우리 이삿짐 센터로 이삿짐 의뢰를 했더라고. 그래서 운 좋게 우리 남편이 이 카메라 발견하고 나서 나한테 몰래 가져다 준 거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나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봤어. 네가 직접 확인해야지. 어쩜 이 안에 너한테 도움이 될 결정적인 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전혀 몰랐던 몰래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분명 이 안에 나를 위한 비장의 무기가 존재할 거란 강한 예감이 들었다.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후 모든 일의 진상을 알게 됐고 곧바로 변호사와 탐정을 의뢰해서 두 사람을 찾아냈다. 변호사를 따라온 두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듯했다. 너 언제 깨어났어? 설마 진짜 맞아? 왜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야? 그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두 사람한테 꼭 청구해야 될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낸 거거든? 너 질척대는 건 여전하다. 우린 이미 남남이야. 너 내 눈 보고 똑바로 말해. 난 너 때문에 한쪽 눈이 실명까지 됐어.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이 영상부터 보고 말하지? 한쪽 눈이 남아있으니까 이 정도 영상은 볼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카메라에 찍혀있던 영상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다. 나도 이모한테 네 눈이 나 때문에 실명됐다는 말 들었어. 근데 과연 그럴까? 네 옆에 있는 불륜녀가 나한테 꽃병을 던졌는데 꽃병이 모서리에 부딪혀서 사방으로 튄 파편 한 조각이 네 눈을 파고 들어간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아? 어떻게 이런 영상이...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죄책감 때문에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고? 근데 이 영상은 뭐지? 미친듯이 광분한 너희 둘이 나를 베란다로 몰아붙인 후 밑으로 쿵 떨어지게 했잖아. 영상을 본 두 사람의 얼굴빛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대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사실 난 지난 2년 동안의 기억이 없었는데 내가 남편 불륜에 대해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더라고. 친구도 영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세상이 완전히 나를 버린 건 아닌 건지 당신이 의뢰한 이삿짐 센터가 바로 내 친구 남편이 일하는 데였거든. 친구 남편은 카메라를 무사히 발견했고 친구는 그걸 고이 간직하고 있다고 나한테 돌려줬다는 훈훈한 얘기. 젠장!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어쩌긴 뿌린대로 거둬야지. 벌 받고 감옥 가야지. 누구 맘대로? 난 돈도 안 돌려줄 거고 경찰에 잡히는 건 더 싫어.
그래, 내 잘못 인정해. 돈은 다 돌려줄게. 분할해서 다 갚을게. 대신 경찰엔 신고하지 않게. 어때? 헐, 뭔 그런 거지 같은 소리가 다 있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네 불륜녀가 저지른 짓까지 나한테 덤터기 쓰여서 뭐? 나 때문에 실명이 돼? 닥치고 가만히나 있어. 잘못했다니까. 이렇게 사과하잖아. 이제 와서 그게 통할 것 같아? 그렇게 미안하면 감옥에 가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비참하게 살아봐. 제발 한 번만 봐줘, 제이야. 그 후 두 사람을 경찰에 인도하고 증거물인 영상도 제출했다. 물론 두 사람의 소유의 자동차, 아파트 등을 전부 차 앞에서 나한테서 빼앗아간 부모님 유산과 위자료를 모두 되찾아왔다. 재판 결과 두 사람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판결받았다. 법정 구속이 되던 순간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은 말도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일그러졌지만 모든 것은 자업자득일 뿐이다. 그 후 나는 이모와 유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혼자 사는 생활을 시작했다. 이번 일은 이모와 유리가 없었다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셋이서 아주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근사한 저녁을 대접할 생각이다. 내 이름은 이주미, 나이 40세, 직업 회사원. 순수한 미혼으로 쭉 혼자 살고 있으며 남친 없이 지낸 지도 꽤 됐다. 그 이유는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리고 이름은 최빈. 여사원들 사이에서 훈남으로 불리며 사내 인기남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최빈 씨는 나 같은 연상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을 거다 라고 일찌감치 욕심을 내려놓고 선후배 관계로 만족하자 그렇게 반포기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고 최빈 씨가 내 맞은편 자리에 앉게 됐다. 최빈 씨는 인기남답게 젊은 여사원들에 둘러싸여 질문 공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빈 씨는 무슨 이유인지 나한테 계속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나름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때 20대 신입사원인 왕진자 씨가 티나게 나한테 무안을 줬다. 젊어 보이려고 되게 애쓰시는 것 같아요. 40대이면서 젊은 후배들하고 회식 자리에서 대화하기 힘들지 않아요? 목소리도 너무 애교를 떤다고나 할까? 부담스러워요. 신입사원의 맹랑한 태도에 화가 난 건 사실이지만 10살 이상 어린 여자애하고 똑같이 놀 수는 없는 법. 참을 인자를 써가며 냉정을 유지했다. 나 목소리 원래 이래 라고 말하고 웃으며 넘기자 진자 씨는 점점 더 발언 수위를 높였다. 여기요! 여기 아주머니 한 분 계신데 걸쭉한 술 한 잔 가져다 드리세요. 진자 씨는 멋대로 점원을 부르더니 묻지도 않고 술을 잔뜩 주문해서 내 앞에 갖다 놓게 했다. 하는 수 없이 앞에 있는 술을 조금씩 마셨는데 진자 씨는 계속해서 나한테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다. 왜 그렇게 술을 아껴서 마셔요? 아주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주문했는데 성의를 봐서라도 쭉쭉 드셔야죠. 신입사원의 태도가 점점 못 봐줄 정도로 선을 넘었고 나의 인내심에도 점점 한계가 왔다. 하지만 서로 술이 들어간 상태인 걸 감안해서 다음에 맑은 정신일 때 주의를 주자고 생각하고 일단은 내 마음부터 진정시켰다. 그러자 그때까지 말없이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던 최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얼굴 빨개졌어요. 그만 마시고 집에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나 괜찮아. 여기서 더 마시면 제가 업어서 집까지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나 그런 민폐적 아니야. 걱정 마. 그럼 걸어갈 수 있을 때 일어나죠.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집에 가야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진자 씨도 술잔을 들고 우리를 따라 일어났다. 그때 중심을 잃은 진자 씨가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의 술이 내 얼굴을 직격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어머, 화장 지우니까 진짜 나이든 티 난다. 야, 너 그만 못해? 최빈 씨, 지금은 술도 마셨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그만하자. 네, 알겠어요. 가까이에서 보니까 주름살 대박. 관리 좀 제대로 봐주세요. 난 정말 나이 들고 싶지 않다. 신입의 무례한 태도를 무시로 일관하고 밖으로 나오자 그가 손수건을 내밀었다. 왕진자, 그냥 무시하세요. 선배님은 전혀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됐어. 나 아무렇지도 않아.
진자씨 술이 좀 약한가 보지 뭐. 저게 주사면 심각한 거죠.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닌데 뭐. 나이 든 거 사실이잖아. 주미 선배는 충분히 예뻐요. 엄청 위로가 되는 말이네. 고마워. 집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주고받으며 걸었다. 일 얘기, 소소한 개인적인 일들, 가족에 관한 것, 평소 회사에서 하지 않았던 자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올라갔고 좋아하는 마음도 더 커졌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바래다줘서 고마워. 뭘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같이 한잔해요. 그래, 그러자. 그럼 내일 봐. 그냥 하는 말이란 걸 알면서도 다음에 또 라는 말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나의 바람이었다. 최빈 씨 덕분에 회식 자리에서 무례하게 굴던 신입 후배와 불상사도 모면하고 집까지 에스코트를 받는 영광까지 누렸다. 물론 술도 적당히 마시고 끝낼 수 있어서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도 컨디션이 멀쩡했다. 회사에 출근한 후 어제 회식 자리에서의 일로 신입 왕진자에게 주의를 줘야 할 것 같아서 회의실로 따로 불렀다. 잠시 후 힘이 잔뜩 들어간 모습으로 그녀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어제 회식 때문에 설교라도 하려고 부르셨어요? 맞아. 진자씨 어제 보니까 술 마실 때 좀 조심해야겠더라. 그런 눈치까지 봐야 돼요? 술자리는 자유롭게 즐기라고 있는 건데 다음날 피드백까지 받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주머니가 그 정도 관용도 없으세요?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한 게 술기운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네. 내가 연장자라서가 아니라 나이 문제를 떠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럼 안 된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겠지? 듣는 사람 입장을 헤아리는 게 필요하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야. 내가 조용조용 타이르고 있을 때 부장님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러자 좀 전까지 바락바락 대들던 왕진자씨가 갑자기 돌변해서는 부장님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부장님, 주미 선배가 제 멱살을 잡더니 막 무섭게 화냈어요. 진자씨, 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그래? 나도 나름 열심히 결백을 주장했지만 왕진자는 다시 간드러진 목소리로 없는 일을 지어냈다. 제가 전구 예쁜 게 짜증난다면서 선배님이 저더러 꺼지라고. 부장님 앞에서 터무니없는 말로 나를 모함하는 왕진자씨의 태도에 화가 난 나는 그의 질세라 강하게 항변했다. 부장님, 전 정말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고. 선배님이 무서워요. 왕진자를 향한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났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있어서요. 최빈 선배, 저 좀 도와주세요. 부장님, 실은 제가 왕진자 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스토커 피해도 받았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의 폭탄 발언에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났다. 왕진자 씨는 몹시 당황하면서도 변명하고 매달렸다. 스토커라뇨.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저는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서 선배님이 저를 좋아하셨으면 해서. 집까지 몰래 따라오고 시도 때도 없이 라인 보내는 거 그거 명백한 스토커 행위라는 거 몰라? 아니에요. 선배님이 저 거절하시니까. 내가 알아듣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더니 이젠 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모함까지 하고 있잖아. 나도 더 이상은 못 봐줘. 내가 왜 이런 아줌마한테 밀려야 되는데요? 여자 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돼요? 연상의 여인이라니 혹시 마마보이인가? 진자씨, 지금 흥분한 것 같은데 진정 좀 해. 이성을 상실한 듯한 신입의 헝클어진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왕진자가 갑자기 내 멱살을 잡았다. 네가 뭔데 잘난 척이야. 아줌마 주제. 다 늙어서 왜 날 방해하냐고. 뭐하는 거야. 이 손 놔. 울며 몸부림치는 왕진자 씨를 진정시키려고 부장님과 채빈 씨가 나섰다. 그러다 주변을 둘러보니 왕진자가 소리치는 걸 들었는지 사원들이 구경꾼처럼 몰려들었다. 그제야 왕진자는 사람들이 신경 쓰였는지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겠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저러나? 진자씨, 내일 어떤 얼굴로 출근할지 감이 안 오네. 제 생각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럴 것도 같고. 최빈 씨와 부장님의 예상대로 왕진자 씨는 그 뒤로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최빈 씨가 먼저 시간이 있냐고 물어와서 같이 술을 마시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고백을 받고 말았다. 그 사람은 입사 초기부터 나한테 마음이 있었고
제대로 자기 일을 하게 되면 나한테 고백을 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언제 고백할지 내 눈치를 살피고 있을 즈음에 신입 왕진자에게 적극적인 대시를 받게 됐고 거절하는 의미로 나한테 고백할 계획이란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왕진자는 자기가 거절당한 분풀이를 나한테 했던 거였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어쩐지 왕진자가 얼마나 불했을지 갑자기 이해가 됐다. 그와 연애를 시작한 지 2년, 그 사람이 승진을 한 시점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나는 퇴사를 했다. 결혼하고 부부로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애 시절처럼 사이좋은 연인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고 부부라며 부러움을 샀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왕진자는 우리 회사에서 나간 후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계속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다고 한다. 잘생긴 남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쓰는 성격이라 호스트바에 푹 빠져서 거액의 빚을 지게 됐고 결국 자신이 밤 업소에서 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게 끝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점점 더 나쁜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나는 신입사원에게 한바탕 수모를 겪고 난 후 얻게 된 이 소중한 사람과 언제까지나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다.